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모두가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미쳤다고 말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영하 50도를 넘나들고 인간은 물론 기계조차 견디지 못하는 땅을 대한민국 국유지로 사들이겠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었고 그 귀한 예산을 왜 쓸모없어 보이는 얼음지대에 버리느냐며 온 나라가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결정이 50년 뒤 현재의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선택했던 그 땅은 전 세계 역사를 뒤집을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를 품고 있었고 결국 한국은 모든 것을 손에 넣으며 이제는 세계를 지배할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실수처럼 보였던 대한민국을 초강대국으로 이끌기 위한 반세기 전의 예언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50년 전 그날 아침, 저는 그저 평범한 예산회의를 예상하며 청와대에 들어섰습니다. 제 이름은 윤민재이고 당시 저는 제대로 된 일 한번 맡아보지 못한 풋내기 경제관료에 불과했습니다. 항상 메모장을 끼고 다니며 제 미숙함이 들키지 않기만을 바라는 신참이었지요. 그런데 회의실 책상 위에는 낯선 두께의 서류 철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카라자흐 초알랭 지대 매입 계획. 저는 순간 이게 무슨 장난인가 싶어 2번이나 눈을 비볐습니다. 그 지역을 아는 참모들은 이미 얼굴이 새파래져 있었습니다. 한 분이 입술을 떨며 속삭이셨습니다. 그 지역은 겨울에 영하 50도까지 내려갑니다. 다른 분은 덧붙였습니다. 운전자가 욕하기도 전에 엔진이 먼저 얼어붙는 곳입니다. 회의실에는 불안한 기류가 빠르게 번졌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어 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기, 그곳은 북극곰도 자진해서는 안 갈 땅 아닙니까? 그런 곳을 왜 돈을 주고 구매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몇몇 참모들이 억지 웃음을 흘렸지만 모두 다시 그 서류철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폭탄처럼요. 테이블 맨 앞에 앉으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그 와중에도 조용히 서류를 넘기고 계셨습니다.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마치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 고위 참모가 기침을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각하, 국가 예산을 이런 얼어붙은 황무지에 투입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 돈을 도로 건설을 하는 데 쓰는 건 어떻겠습니까? 다른 참모도 바로 이어 말했습니다. 그곳은 사람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는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각하. 그때까지 침묵으로 회의실을 누르고 계시던 대통령께서 서류 한 장을 넘기며 고개를 드셨습니다. 묵직한 기류가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저는 젊은 패기로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송구하지만 현지인들조차 가지 않는 지역을 왜 우리가 사야 합니까? 제 질문은 회의실, 공기마저 얼려버릴 만큼 어색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입을 여셨을 때 그 말투는 부드러우면서도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네들은 낭비를 두려워하지.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낭비는 대비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법일세. 참모들 모두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다른 참모가 마지막이라도 되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각하, 그 지역은 일단 접근조차 어렵습니다. 도로를 만든다 해도 난방 장치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입니다. 그걸 유지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서류철을 덮으셨습니다. 책상 위 울림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벽면에 걸린 세계지도로 걸어가셨습니다. 대통령의 손가락이 중앙아시아 한가운데 있는 거의 빈 공간이나 다름없는 하얀 지역을 톡하고 가리켰습니다. 이곳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 어떤 도시보다 중요해질 걸세. 참모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눈빛으로 설마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다시 말했습니다. 각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도, 기반도 오로지 추위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고 그 순간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찬 표정이었습니다. 추위는 힘을 보존하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추위는 자원을 숨기고 추위는 뜨거운 세월에도 훼손되지 않지. 마치 미래를 직접 보고 온 사람처럼 말이 이어졌습니다. 한 참모가 반박하려다 가벼운 농담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그럼 달도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곳도 아주 춥습니다. 대통령께서 단 한 번 그를 바라보셨고 그는 즉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날 만큼 정말 대단한 카리스마였죠. 저는 지금까지도 그런 힘 있는 눈빛을 다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대통령께서 제 이름을 처음 부르셨습니다. 인재.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네는 숫자를 연구하지. 저는 얼어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각하. 대통령께서 서류철을 제 앞에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숫자는 젊은 관료를 눈멀게 하네. 저는 용기 내어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합니까? 대통령께서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생존을 보게. 국가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살아남지. 그래야만 한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곤 재킷을 정리하시며 조용히 회의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비판은 사라지고 전략만 남는 법일세.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오늘을 본다. 나는 50년 뒤에도 남아있을 것을 본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그날 저는 대통령의 말이 허황된 신념인지 지독한 고집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날 저는 제 상상보다 훨씬 먼 미래를 이미 바라보고 있던 사람을 마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청와대는 그 말도 안 되는 매입건으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맨 끝에 앉아 제 젊은 얼굴이 너무 티나지 않기를 바라며 최대한 근엄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먼저 발언한 분석관은 시작부터 매우 침통한 목소리였습니다. 카라자의 집안은 너무 단단해서 그는 말했습니다. 도저조차도 부러져 나갑니다. 다른 전문가는 흐릿한 위성사진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저 지역에서는 인프라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극한의 기후 중 하나예요. 미국조차도 저런 곳을 개발할 수 없을 겁니다. 누구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절망이 회의실 벽을 따라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한 참모에게 몸을 기울여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주가 차라리 저곳보다 따뜻할 것 같습니다. 그는 웃지도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환경팀이 자료를 돌리며 철저히 생명이 부재한 지역임을 설명했습니다.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곤충도 없습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자연이 애초에 완성을 포기한 땅입니다. 저는 손에서 펜을 떨어뜨릴 뻔했고 왜 우리가 이런 땅을 논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경제 관료들이 들이닥치듯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기계가 먼저 부서지는 땅을 왜 삽니까? 한 분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분은 서류철을 탁 닫으며 말했습니다. 기회비용은 참담합니다. 도로도, 항만도, 병원도 뭐든 제대로 된 걸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이것들이 먼저예요. 우리는 돈이 많은 국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 땅입니까? 회의실 분위기는 온탕에서 냉탕으로 급격히 변하는 목욕탕처럼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려 했으며 억지로 필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국방 관계자들도 절망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 대령은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기서는 연료가 즉시 얼어붙습니다. 조종사가 체크리스트 시작하기도 전입니다. 다른 장교는 목소리를 낮추어 덧붙였습니다. 전투 식량도 벽돌처럼 굳어버립니다. 군이 몇 분이나 버틸지 장담 못합니다. 그들의 말은 과장도 추측도 아닌 현실적인 경고였습니다. 저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자연스럽게 모두의 시선이 박정희 대통령께로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꾸짖음을 바랐고 누군가는 결정을 철회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단 한마디도 없이 모든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어떤 호통보다 무겁게 우리를 눌렀습니다. 한 참모가 간신히 용기를 내어 다시 말했습니다. 각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국가 예산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러자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아무 표정 없이 다음 자료로 눈길을 옮기셨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또래 관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정말 나라 역사상 가장 비싼 실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말에 공감하는 눈빛만 보였습니다. 교통 전문가가 이어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도로도 없습니다. 쉼터도 연결망도 없습니다. 보급선은 시작도 못하고 무너질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이미 지쳐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 누군가가 예산 추정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잡아들기만 해도 손목이 아플 것 같은 두께였습니다. 이 매입과
운송과 비상 지원에 필요한 비용이면 그는 말했습니다. 산업단지 여러 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제조업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산업단지와 공장을 더 짓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는 마치 뜨거운 돌을 내려놓듯 서류를 놓았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완벽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천장에서 나는 잔잔한 전등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누군가 조심스럽게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각하, 정말 저 땅이 그 정도 희생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돈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줄 수 있을 텐데요. 대통령께서는 즉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다시 뜨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마치 먼 미래를 꺼내 맞추시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희생을 잘못 계산하고 있네. 대통령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손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외면할 때 일어나는 법이지. 그 흔들림 없는 어조는 방안을 가볍게 울렸지만 여파는 무거웠습니다. 또 다른 참모가 설득하려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각하, 전문가 전원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정말 대통령께서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대답하셨습니다. 반대는 두려움의 언어일 뿐일세. 전략은 용기의 언어고 단정하면서도 과한 힘을 쓰지 않는 그 말투는 말 그대로 모두를 조용히 굴복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이 사람의 확신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 자체에서 느껴지는 강력함과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는 그 누구도 말대꾸조차 못하도록 만들었죠. 결국 회의실 내의 모든 인원이 박정희 대통령의 카리스마에 기가 죽어 아무런 대꾸도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처럼 쌓였음에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펴고 떨리는 손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이 결정은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비싼 실수가 될 것이다. 아니면 아직 내가 이해하지 못한 더 이상한 무언가일지도 모른다. 당시에 저는 전자라고 믿는 쪽이 훨씬 강했습니다. 후자는 상상할 수도 없었죠. 저는 그저 대통령께서 얼어붙은 현실 속에서 신기루를 보고 계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때 저희 모두가 모르고 있었고 오직 대통령만이 아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그런 것 말이죠. 그렇게 다음날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 저희는 수시간 동안 설득하고 반박하고 거의 간청하듯 대통령 각하께 재고를 부탁드렸습니다. 솔직히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토록 무모한 결정을 추진하는 지도자가 과연 지구상에 또 있을까를 말이죠. 그러던 중 박정희 대통령께서 마침내 수첩을 덮고 방 안을 조용히 둘러보셨습니다. 미래의 전쟁은 대통령께서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인이 아니라 에너지가 결정합니다. 그 한 문장에 회의실 전체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한 분석관이 제게 소곤대며 말했습니다. 군인보다 에너지라니 전차 한 대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따위가 대체 뭐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에너지가 중요하다고 하자 저 얼어붙은 황무지에서 정말 에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다른 참모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며 질문했습니다. 각하, 저희는 그 지역을 정확히 측정할 기술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비가 온도를 견디질 못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치 그 반론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요. 그렇다면 눈으로 보십시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형을 보고 위치를 보시오. 그는 지도 앞으로 걸어가 중앙아시아 부분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초알랭 지대는 지하 구조가 안정적입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단정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장기 저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지요. 모두가 그 땅을 쓸모없는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저희 참모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놀랍기 그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밀 도구도 부족했는데 대체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아무튼 제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각하, 정확한 조사가 없는데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미묘한 미소를 띠며 제 질문을 받아주셨습니다. 젊은이, 도구가 있기 전에 세상은 먼저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걸 먼저 알아채는 쪽이 선진국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지금 그 기로에 놓여 있고 말입니다. 그 말투에는 허세도 신비주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를 직접 보고 온 사람처럼요. 한 참모가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각하,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지역에는 전략적 가치가. 대통령께서는 지도를 손끝으로 두드리며 말을 끊으셨습니다. 이곳은 유라시아의 관문입니다. 그 말에 모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륙을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선들을 따라 손을 움직이며 설명하셨습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이중앙부가 과거에도 분쟁과 교역을 좌우했습니다.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그 땅만 있으면 우리는 유럽과 아시아를 가로지르며 에너지를 전 세계에 판매할 수 있게 되겠죠. 아직도 이 땅의 진짜 가치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그때 누군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땅이 정말 한국을 살릴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추위는 나라를 앞서게 만듭니다. 추위 앞에서 미리 생각하는 나라가 결국 살아남습니다. 어쩌면 그 땅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기회이자 희망일 수도 있죠. 그 말은 낙관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을 말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 말했습니다. 각하, 한국은 지금 공장과 도로와 철강이 필요합니다. 얼어붙은 미래가 아니라요. 대통령께서 제 쪽으로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 눈빛은 날카롭고 단단했습니다. 산업은 오늘을 살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너지는 나라의 미래를 살립니다. 저는 부끄러울 정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미숙함을 순간적으로 드러낸 듯했습니다. 어떤 참모는 마지막 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투자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아직 개발도상국인 한국은 너무 많은 기회를 잃는 셈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비전에는 위험이 따르고 대통령께서 말했습니다. 무지는 몰락을 부릅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말이었고 가장 강하게 울리는 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또 말했습니다. 각하, 강대국들도 저 땅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은 다시 지도로 걸어가 카자흐스탄 중심부를 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치는 늘 편안함의 끝에서 드러납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숙한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사고의 높이, 깊이, 넓이가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후배 관료에게 속삭였습니다. 각하는 마치 이미 역사의 결말을 알고 계신 것 같아.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결말을 쓰고 계신 거겠지. 대통령께서는 테이블로 돌아와 서류철을 집어들고 조명을 향해 살짝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 결정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용기보다 더 큰 용기를 요구합니다. 저희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동의해서가 아니라 거스르는 것이 마치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필체로 서명을 하셨습니다. 서명 소리가 마치 방안을 가르는 결정적 순간처럼 울렸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왜 대한민국이 이 땅을 필요로 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겠죠. 그 순간 저는 숨을 삼키며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천재의 선택인지 미친 도박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미래 어딘가를 보고 계셨고 저희는 그저 그 뒤를 간신히 따라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카라자흐에 도착하자 비행기 문이 금속성에 끼익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문이 열린 순간 마치 유리 조각이 얼굴을 날카롭게 베고 지나가는 듯한 바람이 제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여긴 정말 사람이 절대로 살 수 없는 극한의 환경을 가진 곳이었어요. 그때 카자흐 현지 관료가 바람을 가르며 뛰어와 외치더군요. 환영합니다. 아직 이 지역은 가장 추운 계절이 아닙니다. 운이 좋으시군요. 날씨가 그나마 좋을 때 오셨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 농담하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다른 관료도 달려왔고 눈썹에 얼어붙은 서리를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연구 때문에 어쩔 수 있을 때만 옵니다. 아무도 자원하지 않지요. 저는 코트를 더 꽉 조이면서 옆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바람도 이곳을 싫어하나 봐. 그는 이를 떨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발 아래에서는 눈이 아니라 마치 쇠붙이를 내리치는 듯한 깡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흙이라는 단어가 무색한 얼어붙은 대지였습니다. 마치 지구가 아닌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죠.
그 와중에도 박정희 대통령님은 침착하게 손에 낀 장갑을 정리한 뒤 아무 말 없이 앞장서 걸어나가셨습니다. 각하, 차 안에서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시간 노출은 위험합니다. 참모가 소리쳤지만 대통령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러다 내가 얼어서 비석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마지못해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사람을 옆으로 밀어낼 정도로 강하게 몰아치는 능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님께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맨 장갑 낀 손으로 땅에 얼음을 쓸어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군. 그 말에 카자흐 관료가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놀랍습니까? 이건 그냥 추운 땅인데요. 우리조차 이 땅을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며 방치해둘 뿐입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냉장고도 여기 오면 얼어 죽을 걸. 하지만 대통령님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계속 얼음층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각하, 무엇을 보고 계신 겁니까? 대통령님은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패턴을 보고 있네. 추위는 열이 숨기는 걸 드러내지. 저에게는 그저 낭만적인 시처럼 들렸습니다. 비서관 수첩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대통령님, 또 상징적인 퍼포먼스 중 조금 더 이동하자. 지형은 더 악랄해졌습니다. 이곳의 눈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바늘처럼 피부를 찔렀습니다. 하늘은 색을 잃어버린 듯 회색이었고 햇빛마저 방문을 포기한 느낌이었습니다. 한 참모가 목도리를 얼굴 거의 전체에 감으며 말했습니다. 이로써 확실해졌습니다. 이런 땅은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각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포기하시죠. 차라리 그 돈으로 공장을 더 짓는 게 낫습니다. 또 다른 참모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거대한 식량 없는 냉동고야.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곳이지. 절망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피신한 낡은 작업용 오두막 안에서 카자흐 역사가가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 많은 고려인들이 이 땅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었지요. 하지만 우리 고려인이 누굽니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강인한 민족 아닙니까? 고려인들은 결국 이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조차 살아남았죠. 카자흐 사람들은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이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고려인들은 유배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지요. 한국과 카자흐는 고난으로 맺어진 혈연입니다. 고구려의 후손 말입니다. 역사가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저는 고려인이에요. 지금도 우리 할머니들은 고려인에게 배운 한국 음식을 기억합니다.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생존을 가르쳐준 민족이라 하더군요. 몇몇 참모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감정으로 외교가 굴러가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방 안의 온기는 바깥보다 훨씬 오래 남았습니다. 카자흐 장교 한 명이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은 우리 역사를 존중하는군요. 그런 분을 우리는 가족이라 부릅니다. 카자흐스탄은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역사를 절대로 잊지 않는 민족이거든요. 대통령님은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족은 세상이 등을 돌릴 때 함께 서는 법이지. 그 말이 진심인지 노련한 외교술인지 저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카자흐 사람들은 깊이 감동한 모습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이동한 끝에 우리는 마치 신이 버려둔 별의 표면 같은 황무지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지자 하늘은 폭발하듯 붉게 물들었지만 기온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작은 나무 건물 하나 앞에 멈췄습니다. 외딴 지역 등기소였습니다. 표지판은 삐뚤게 박혀 있었고 못조차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이 낡은 문서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서류도 동상 걸린 것 같지 않아? 저도 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장갑을 벗고 종이 한 장 한 장을 세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도장 위치, 날짜, 잉크의 번짐, 가장자리의 구김까지 전부 확인하셨습니다. 각하, 이렇게까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여기는 남극보다 추운 땅인데요. 제가 묻자 대통령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문서를 등불에 비춰들고 아주 천천히 약점이나 불리한 조항, 추후에 문제가 될 만한 조항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참모 한 명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각하,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하실 이유가? 대통령님은 문서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서는 벽이 무너질 때 나라를 지키는 방패가 된다네. 나중에 보지. 지금의 꼼꼼함에 미래에는 한국의 단단한 방패가 되어줄 걸세.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힘이 있었습니다. 카자흐 직원도 순간 자세를 고쳐 앉을 정도로 말이죠. 대통령님은 곧바로 서명하셨습니다. 흔들림이 전혀 없는 필체였습니다. 직원은 검붉은 도장을 찍었고 등기소 안은 순간 말없이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추위도 그 순간만큼은 경의를 표하는 듯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다시 얼음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저는 대통령님 손에 들린 서류철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추운 쓰레기 땅의 소유증명서를 저렇게 소중하게 다루시다니. 마치 쓰레기를 비싼 액자에 보관하는 것과 같아. 그러나 대통령님은 그 종이를 마치 보물이라도 되듯 조심히 안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알 수 없는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건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님이 뭔가 우리가 전혀 모르는 미래를 보고 있다는 그 섬뜩한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건으로부터 50년이 지났습니다. 그건 50년이 지난 일이지만 제게 있어선 어제 일어난 일처럼 너무나도 생생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건 바로 그때 저희가 방문했었던 카라자흐 초할랭 분지가 뉴스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카라자흐라는 이름을 다시 듣기까지 정확히 5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미 조용히 정년 퇴임을 했고 작은 민간 연구업체에서 가벼운 자문을 하며 남은 인생을 소박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땅을 생각하면 늘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투자가 분명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아침 TV를 켜자마자 속보 자막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카라자흐 시설, 최초 합성 항공유 생산 성공.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기자는 제가 50년 전 욕하며 돌아섰던 바로 그 얼어붙은 벌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수천 개의 거울이 영하의 햇빛을 받아 번쩍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영하 40도에서도 광학 집광유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어 전문가가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극저온이 오히려 열 손실을 최소화해 반응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TV를 노려보았습니다. 50년 전의 저라면 이런 보도를 SF 영화라며 비웃었을 겁니다. 곧바로 오래된 동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봤어요, 민재씨. 해냈답니다. 태양광 연료. 그 땅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어. 정말 이해가 안 되네. 각하의 그 선견지명이 정말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말이야? 말도 안 돼. 그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산량 전망이 장난 아닙니다. 10년 뒤엔 연간 200만 배럴이 가능하다네요. 각하는 대체 이걸 어떻게 예상하시고 확신을 가진 채 주장하셨는지. 정말 예나 지금이나 속을 알 수 없는 분이시라니까. 200만 배럴. 그건 어떤 국가들은 자연유전 전체로도 충당하지 못하는 규모였습니다. 기자가 뒤이어 설명했습니다. 카라자흐는 극저온으로 인해 증발 손실이 1% 미만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조건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극한의 환경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최고의 효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화면에는 비교표가 떴습니다. 사우디 평균 손실률 7%, 텍사스 9%, 그리고 카라자흐 0.8%. 극한의 추위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50년 전 저주했던 그 살인적인 추위가 이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천연 냉각 시스템이 되어 있던 것이죠. 이어서 정부 대변인이 등장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50년 전의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 덕분입니다. 당시에는 비웃음을 샀으나 오늘은 국가의 미래를 바꾼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찔리듯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비웃음의 일부가 바로 저였으니까요. 뒤이어 분석가들이 연달아 등장했습니다. 카라자흐의 겨울 일사량은 기존 기록보다 훨씬 높습니다. 반사율 높은 설원지대 덕분에 효율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중국 칭하이 고원이나 미국 모하비 사막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해설은 점점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만약 개발이 확장된다면 아시아 합성 항공유 시장의 20%를 한국이 차지하게 됩니다. 자원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에서 세계 자원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재탄생한다는 것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최소 4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400억 달러. 말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도대체 그때의 박정희 대통령의 투자는 몇만 배, 아니 몇십만, 몇백만 배의 이익을 얻게 된 것인가요? 그리고 그 모든 씨앗은 제가 쓰레기 땅이라고 부르던 그 얼어붙은 장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TV를 잠시 멈추고 서랍을 열어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50년 전에 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미쳤다. 햇빛도 얼어버릴 땅에 무슨 미래가 있단 말인가. 글씨를 읽는 제 손끝이 뜨겁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또 전화가 왔습니다. 민재 씨, 들었어요? 그 지역 지하의 대형 저장층도 발견됐다네요. 안정성은 일본 비축 기지 전체보다 높대요.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보신 거지? 아무 자료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는 말했습니다. 뉴스에서 박정희 얼음 예언이라고 부르던데요. 틀어보세요. 다시 TV 화면을 보니 국제 분석가들이 줄줄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천연 유전이 없어도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군용 연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단은 보통 지도자의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고 흑백 사진 한 장이 크게 비춰졌습니다. 카라자흐의 눈밭 위에 홀로 서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 차가운 땅이 한국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예언이 역대급의 정확성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터 앉았습니다. 숨이 길게 빠져나갔습니다. 50년 동안 제 안에 쌓였던 경멸과 확신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희미하게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미래를 보고 계셨구나. 역시나 평범한 분이 아니셨어.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감히 평가를 할 인물이 아니었던 거야. 50년 만에 저는 제 오만함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어붙은 대지 위에서 솟구친 연료처럼 이해라는 감정이 제 마음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카라자흐 연료시설의 충격적인 뉴스를 소화하기도 전에 제게 또 하나의 뜻밖의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정우현 박사. 이름만 겨우 들은 적 있었던 세계적인 지구물리학자에게서 이메일이 온 것입니다. 윤민재 고문님, 카라자흐 현장에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50년 전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 번 읽었습니다. 왜 이런 거물이 저 같은 퇴직 관료를 찾는단 말인가? 저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혹시 착오가 있으신 건 아닌지요? 저는 이제 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고문님. 그 땅에 처음을 보신 분은 고문님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연료시설 때문인가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꼭 와주십시오. 이틀 뒤 저는 다시 카라자흐 얼어붙은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50년 전의 싸늘한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자 마치 과거가 되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금방이라도 얼어 죽을 듯이 너무나도 차가웠고 고통스러웠죠. 정우현 박사가 저를 맞으며 손을 꽉 잡았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지하에서 이상한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그 어떤 기록에도 없던 정보입니다. 그는 저를 임시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장비들이 윙윙거리고 모니터가 빽빽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지진파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지하에서 일정한 방사능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매우 안정적이며 매우 고순도입니다. 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 온도에서 방사능이요. 또 다른 연구원이 흥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3번 검증했습니다. 순도가 전례가 없습니다. 정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치를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믿지 않으실 겁니다. 시추 샘플이 놓인 테이블로 이끌려갔습니다. 보호 필름 아래 금속성 광물이 UV 조명 아래 미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게 고순도 우라늄입니다. 순도가 거의 70% 가까이 나옵니다. 저는 실소가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70%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세계 최고 품질도 15% 남짓인데 연구원이 즉시 답했습니다. 카자흐의 기존 최고 광산이 14%입니다. 캐나다 유명 광산도 18% 수준입니다. 이런 수치는 어느 나라 기록에도 없습니다. 정 박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만약 지질대가 예상대로라면 이 매장량은 최소 12km 이상 이어져 있습니다. 추정 가능한 순수 채굴량만 200만 톤입니다.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200만 톤. 대한민국이 수세기 동안 모든 원전을 돌리고도 남을 양이었습니다. 국제 정치 지형을 뒤흔들 규모였습니다. 그때 또 한 연구원이 급하게 뛰어와 열화도 지도를 내밀었습니다. 박사님, 텅스텐과 니켈 광맥도 확인됐습니다. 우라늄 지대와 거의 나란히 이어져 있습니다. 정 박사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텅스텐 밀도는 중국 간저우 광맥의 3배입니다. 중국 텅스텐 수출의 핵심이 되는 그 간저우 광맥보다 무려 3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니켈 품위는 호주의 최대 자립지보다 높죠. 세계 최강의 자원지대를 압도적으로 능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말했습니다. 총 가치 추정이 8천억 달러를 넘길 수 있습니다. 8천억 달러. 제 다리가 순간 휘청했습니다. 정 박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카라자흐의 영구동토층은 모든 광물을 산화 없이 보존합니다. 자연이 만든 냉동 금고 같은 셈이지요. 사람이 살기 힘든 극한의 기후가 결국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이곳의 영구동토층은 그야말로 모든 자원을 최고 수준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광물을 저장하는 전용 저장고처럼 말이죠. 저는 겨우 정신을 추스르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도 50년 동안 발견하지 못한 겁니까? 미국의 자원 탐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한국이야 최근에 이런 최신 기술을 갖게 되었지만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최고 자리에 위치해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자 카자흐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추워서입니다. 이전 세대 장비는 영하 40도에서 전부 고장났습니다. 소련 장비도 마찬가지였고 미국과 서방 탐사 도구도 얼어서 깨졌습니다. 이 깊이에 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신형드릴을 가리켰습니다. 이번 장비는 영하 50도에서도 견딥니다. 연구실은 흥분으로 들끓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장면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얼어붙은 능선 위에서 무릎을 꿇고 땅을 쓰다듬던 대통령님의 모습. 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분은 뭔가 알고 계셨던 걸까요? 정 박사가 들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정 박사는 노란색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50년 전 고문님 서명 기록함에서 이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름다운 필체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제 글씨도 아니고 어느 참모의 글씨도 아니었습니다.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하 구조 안정성 가설 직감 기반, 그리고 그 아래 박정희 대통령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극한의 추위는 지하를 보존한다. 극한의 압력은 자원을 숨긴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다른 나라가 견디지 못하는 곳에서 찾아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의 숙명이고 우리가 이곳을 매입해야 할 이유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어떤 기술도 없던 시대에 그분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인간의 수준을 초월한 통찰력을 갖고 계셨던 거였어요. 정 박사가 말했습니다. 대부분은 지도자들은 임기를 보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어떤 지도자는 세기를 바라보고 결정하지요. 다른 연구원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1000년 뒤의 한국까지 계산한 사람 같습니다. 저는 얼음 아래의 광물이 빛나는 지도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 깊은 곳에 잠든 거대한 자원보다 더 압도적인 것은 그걸 50년 전에 알아본 한 사람의 해안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카라자흐의 바람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마치 한국의 미래를 위해 50년 동안 얼어있던 찬송가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소식도 잠시 충격적인 위기가 터지고 말았어요. 자원 추정치가 발표된 다음 날, 제 휴대폰은 폭발하듯 울려댔습니다. 한 옛 동료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중국이 카자흐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뭔가 큰 게 움직입니다. 곧이어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베이징이 1대1로 태스크포스를 가동했어요. 아주 빠릅니다. 저는 급히 TV를 켰습니다. 붉은 배경 앞에 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카라자흐 지역은 우리 지역 개발권 안에 있습니다. 한국의 오래된 주장은 행정적 근거가 취약합니다. 목소리는 매끄러웠지만 눈빛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기자들이 당황한 얼굴로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소유권이 무효라는 말입니까? 대변인은 비웃듯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관리 능력이 있는 국가가 사실을 다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관리 능력이 있는 국가. 저도 모르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들은 대체 한국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날 오후 긴급대책회의가 열려 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젊은 분석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중국이 카자흐에 경제 구제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말은 구제지만 사실상 협박입니다. 카자흐가 한국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중국은 대출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카자흐는 1대1로로 인해 중국에 전적으로 경제권을 의존하고 있어요. 그들의 대출도 상당한 수준으로 이건 카자흐에 치명적인 결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카라자흐 안전관리센터를 만들자며 중국군 주둔까지 암시했습니다. 남의 나라의 군대 주둔이라니 정말 할 말이 없군요. 고위 외교관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카자흐는 갇힌 겁니다. 대중국 부채가 너무 큽니다. 베이징이 조이면 버틸 수 없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그는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화면에는 중국 관용 사설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은 혹한 지역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 규모도, 인내도, 역사적 권한도 없다. 그 아래 문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주장하는 문서는 반세기 전의 종이장일 뿐이다. 과학의 시대에 그런 것을 믿을 수는 없다. 회의실은 곧바로 격앙된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국유지를 종이장 취급하네. 대놓고 무효화하려고 여론전을 하는 거야. 속삭이듯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쪽 SNS는 더 심합니다. 한국은 추위에 얼어 죽으면서 땅을 지켜보라고 합니다. 곧이어 중국의 외교장관이 아스타나를 방문해 공개석상에서 말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된 자원은 중앙아시아 개발권에 속한다. 한국은 법적 근거가 없다. 카자흐 고위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저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중국이 협박했습니다. 한국을 인정하면 국경 검문을 무기한 지연시키고 폐쇄 검사를 이유로 우리 화물도 막겠다고요. 이건 흔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 안 들으면 그들은 철도 통관 속도를 10분의 1로 줄입니다. 혹은 물건을 그냥 강제로 압수해버리죠. 예전엔 의료장비 수입까지 막아버렸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폐악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되었는지 몰라요. 저는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중국의 1대1로는 애초에 그럴 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대국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그들이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날 저녁에는 SNS와 관영 방송까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은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은 50년 전 도장 하나 믿고 대륙을 가져가려 한다. 영하 50도에서 어떻게 지킬 수 있나? 춥다고 울면서 돌아갈 나라가 아닌가. 심지어 한 중국 교수는 TV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중앙아시아에 역사적 정통성이 없다. 이 땅은 고대 중국 문명의 영향권이다. 당시 카자흐는 중국의 속국이었고 카자흐인들은 중국의 소수민족이므로 이 자원은 마땅히 중국의 것이다.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우리 긴급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법률 전문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이 국제 여론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충분한 나라들이 한국의 문서가 약하다고 믿게 되면 우리의 소유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는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소련 해체 직후의 행정적 공백을 들먹이며 당시 매각 권한은 인정될 수 없다라는 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정말 땅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겁니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이 밀어붙이면 가능합니다. 과거에도 외국 계약들을 뒤집은 전력이 많습니다. 순전히 억지로 말이죠. 저는 의자에 천천히 몸을 기댔습니다. 50년 전에는 잘못된 투자라며 비웃던 그 땅이 이제는 세계가 탐내며 물어뜯으려 하는 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긴급 문서들이 펼쳐진 테이블을 바라보며 문득 50년 전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얼어붙은 능선 위에서 그 차가운 땅을 두 손으로 어루만지던 대통령님의 조용한 뒷모습. 그리고 만약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님이 확보하신 이 땅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건 후손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저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카카, 혹시 이것까지도 예견하신 겁니까? 중국의 탐욕까지도 말입니다. 염치가 없지만 제발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지만 회의실 가득한 공기는 냉혹했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칼날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보며 리모컨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중국이 역사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 계약이 체결되면 우리의 권리, 우리의 역사, 우리의 희생은 순식간에 베이징의 그림자 아래로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홀 안에는 두 나라의 깃발이 천장을 뒤덮고 있었고 카메라 수십 대가 숨을 죽인 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저에게 다급히 전화했습니다. 고문님, 중국이 저 계약을 따내면 한국의 소유권 주장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저는 떨리는 목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린 우리 편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중국 억지 논리를 깨부술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요.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카자흐가 서명하면 카라자흐는 영원히 잃습니다. 카메라 화면 속 카자흐 대표단은 고개를 떨군 채 입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체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리를 가장 중요시하는 민족이었기에 사실상 고려인이라는 같은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형제 국가인 한국과의 신의를 저버리는 게 영찜찜했겠죠.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동료에게 말했고 두 사람 모두 너무도 익숙한 패배자의 표정을 지을 뿐이었죠. 50년 전 제가 이 땅은 국가의 실패라고 믿었을 때 제 얼굴도 그랬겠지요. 중국 외교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미 승리를 확신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은 지역 질서가 올바르게 회복되는 날입니다. 기자들은 순종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자흐 총리가 서명펜을 들자 제 입에서도 절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 순간 난리가 났습니다. 측면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카자흐 법무관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고 먼지가 잔뜩 쌓인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명을 중단하십시오. 홀 전체가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웃음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법무관은 무대 위로 올라가 봉투를 뜯어보였습니다. 소련 시절 기록고에서 이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노랗게 바랜 문서를 높게 들어 보였습니다. 한국과 체결된 정식 소유권 계약서입니다. 50년 동안 손상 없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마 그러나 카메라는 잔인할 만큼 정확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명, 카자흐 당시 행정 책임자의 도장, 소련 행정국의 등록번호, 그리고 현재 등기부와 완전히 일치하는 고유 등록 코드. 중국 대표가 고함쳤습니다. 위조다. 즉시 감정하라. 카자흐 기록 전문가들이 뛰어와 잉크 분석, 종이 섬유, 등록부 대조를 시작했습니다. 분 단위가 아니라 시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외교관들은 실랑이를 벌였고 기자들은 뒤엉켜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 대표단 하나는 법무관에게 달려들 듯 손가락을 들며 소리쳤고 어떤 중국 관료는 혼란을 틈타 해당 계약서를 불태우려고 시도하다가 그대로 연행되기도 했어요. 잠시 뒤 기록국 책임자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홀의 소음을 가르는 칼처럼 뚜렷했습니다. 문서는 정품입니다. 등기 기록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50년 동안 소유권 변경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홀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몇몇 외교관은 휴대폰에 고함을 질렀고 중국 측은 자리에서 일어나 격렬히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카자흐 법무관은 흔들림 없이 문서를 높이 들었습니다. 법은 법입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우리는 50년 전 맺은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기자가 총리에게 묻습니다. 그럼 중국과의 계약은 취소하십니까? 카자흐 총리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조상을 도왔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렸을 때 한국만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은혜를 버릴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장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중국은 매년 우리를 협박했습니다. 철도 통관을 막고 관세를 마음대로 올리고 의료 장비도 지연시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굴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서류를 세게 내려쳤습니다. 이봐, 잘 생각해. 지금이라도 중국과 카자흐가 합심한다면 이까짓 계약서는 없는 셈치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할 수 있어. 그리고 이 계약을 거역할 시 카자흐에 어떤 보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잘 알고 있지 않나? 이건 경고야. 당장 그 계약서를 불태우고 중국과 새로운 계약을 맺도록 해. 그러나 카자흐 관료들은 끝까지 중국을 거부하며 한국과의 신의를 지켰습니다. 결국 중국 관료들은 회의실에 가래침까지 뱉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더니
이내 퇴장했죠. 한 대표가 나가면서 소리치더군요. 당신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카자흐는 이제 멸망이야. 카자흐 외교부 장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홀 뒤편에서 카자흐 직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50년 동안 국가의 실수라고 믿었던 그 얼어붙은 땅이 이제는 한 나라의 의리와 역사가 세상을 뒤흔드는 순간의 무대가 된 것입니다. 늦은 밤, 한국 정부가 공식 확인을 발표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한국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자원 가치 상승으로 한국이 얻게 될 연간 예상 이익은 1,000억 달러를 초과합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을 울린 건 바로 그 오래된 문서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단 하나의 도장, 단 하나의 문구까지 집착하듯 확인하셨던 그 계약서. 제가 한때 비웃었던 그 행동이 50년 뒤 대한민국을 지켜낸 방패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각하 당신은 얼어붙은 사막에서조차 미래의 한국을 심고 계셨군요. 그리고 그날 그 누구도 따뜻할 수 없다고 믿었던 그 카라자흐의 바람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중국과의 협약을 거부한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온통 뒤집힌 뉴스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 즉각 보복 조치 돌입, 카자흐 무역물류 전면 압박, 중앙아시아 경제 혼란 초읽기, 불길함이 목을 조였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십 년 전 인연이 있던 카자흐 관료였습니다. 민재 고문님,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국경검문소 8곳을 하룻밤 만에 폐쇄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8곳 전부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 심지어 한 곳은 염소 한 마리가 철조망 근처로 갔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염소가 국가안보 위협인가요?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저 명분일 뿐이죠. 중국에게는 뭐든지 무기가 됩니다. 현장에서 올라오는 보고는 치욕적이었습니다. 어느 중국 검사관은 화물 열차 전체를 멈추게 하더니 박스에서 의심스러운 냄새가 난다며 모든 상자를 뜯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상자를 뜯으면 상품 가치가 급하락하게 되죠. 또 다른 검사관은 카자흐 트럭 운전자에게 눈을 너무 천천히 깜빡여 수상하다며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한 지점에서는 다과용 보온병의 온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국경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갑질 때문에 카자흐 경제는 순식간에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물류업체 이사는 방송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수출품의 30%가 중국 국경에 갇혔습니다. 밀은 썩어가고 가축은 컨테이너 안에서 죽어갑니다. 에너지 업체 관계자는 더 처절했습니다. 하루에 800만 달러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보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룻밤 사이 파이프라인 통행세를 400% 인상했고 카자흐 근로자 비자를 감정적 불안정이라는 이유로 대량 중단했습니다. 심지어 주요 광 케이블마저 차단하며 한마디 했습니다. 케이블이 스트레스를 받아 명상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이미 인간이길 포기하는 갑질 아닌가요? 한국 외교관이 대답했습니다. 저쪽은 인간성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가진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중국이 말도 안 되는 명분을 지어내는 것은 카자흐를 한계까지 자극하기 위함이에요. 정말 악독한 족속들이죠. 사태는 재앙적이었습니다. 카자흐 농민들은 썩어버린 밀을 얼음 구덩이에 버렸고 철강 공장은 파산 선언을 했으며 국경 마을은 트럭들이 줄지어 선 채 침묵에 빠졌거든요. 그러나 그때 서울에서 예상 외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긴급 전략회의를 열었고 저에게도 참석 요청이 온 겁니다. 회의실에서 한 정보관이 말했습니다. 카자흐는 중국을 거부하고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위기에 빠진 형제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죠. 우리가 지금 외면하면 우리의 영혼을 잃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경제 목줄을 잡혔는데 전략가가 화면을 켰습니다. 스크린에는 구소련 시절에 폐쇄된 우회 무역로들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 루트들은 얼어붙고 낡고 정치적으로 위험합니다. 하지만 존재합니다. 카자흐가 이 위기를 빠져나갈 방법이 말이죠. 다른 전략가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자금과 기술을 투입하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기술력 면에서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길과 바닷길을 연결하면 카자흐의 숨통을 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이 이번에는 한국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수석 전략가가 비웃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회의장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지나치게 확장돼 있습니다. 한국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순간 우리는 즉각 국제분쟁 조정에 회부합니다. 그 순간 피해는 중국이 떠안습니다. 카자흐는 국제적 영향력이 미미한 국가이므로 이 전략이 카자흐에겐 통하지 않겠죠. 하지만 한국은 국제적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국제분쟁위원회는 한국의 요구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죠.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즉, 공격이 곧 부메랑이 되는군요. 그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외교적 부메랑입니다. 한국 정부는 바로 행동했습니다. 한국은 카자흐 긴급 통상회랑을 발표하고 부산과 중앙아시아 직항항공 물류망을 열었습니다. 카자흐 수출업체들에게 운송보조금을 지급했고 엔지니어들을 파견해 얼어붙은 구소련 철도 루트를 9일 만에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 깜빡 잊고 있던 국제통상조항을 한국이 발동했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보복은 자국이 체결한 다자 무역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카자흐를 압박하면서 한국의 공급망을 동시에 방해하면 그 피해액을 중국이 배상해야 합니다. 중국은 처음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국제중재법원이 산정한 잠정 손해액은 620억 달러였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투자자들은 중국 내 물류 리스크를 두려워했고 중국 물류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일주일 만에 400억 달러 증발했습니다. 무역사들은 중국 경유 루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카자흐는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카자흐 물류 책임자는 울먹이며 전화했습니다. 한국이 열어준 항공회랑 덕분에 밀을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른 관료도 말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얼어붙은 철도를 9일 만에 살렸습니다. 중국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국민들은 괜찮습니까? 그는 울먹이며 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형제가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나라가 한국이군요.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건 정말 현명했어요. 세계 언론은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한 유럽 분석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역 위기를 전략 수업으로 바꿨다. 또 다른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중국은 순종을 기대했지만 되려 10년치 외교적 타격을 받았다.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서 절대적인 갑인 것처럼 군림하던 중국은 이번에 한국에 완전히 대패하며 상당한 금액을 뱉어내야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외교적으로 완전히 격퇴당했다는 점에서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뉴스 자막을 보며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중국은 카자흐를 짓밟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수십억 달러를 잃고 국제 신뢰까지 잃었습니다. 한국이 형제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TV를 끄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각하 당신이 심은 건 얼음 위 자원만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를 지킬 수 있는 의리와 미래였습니다. 그날 밤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승리의 온기가 분명히 스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과 카자흐의 공동 탐사는 위기 뒤 불과 일주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저는 묘하게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현장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피부를 베는 듯 차가웠지만 과학자들 사이의 분위기는 이상하리만큼 뜨거웠습니다. 정우현 박사가 먼저 저를 맞이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사는 모자를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더 깊은 층에서 뭔가 큰 게 잡히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지하 통제 쉘터로 들어갔고 모니터들은 지진파 스캔으로 어둡게 반짝였습니다. 한 연구원이 붉은 신호들이 밀집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어제 30m 더 깊이 뚫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시그널 강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라늄입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라늄만이 아닙니다. 복합 금속 지대입니다. 바로 그 순간 시추 팀장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정 박사님, 반사층에 도달했습니다. 정 박사는 즉시 직립하며 말했습니다.
연결하세요. 스피커가 지직거리더니 지하에서 나온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샘플 확인. 고순도 우라늄 지대가 동쪽으로 최소 12km 확장됩니다. 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12km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호주 최고 광구의 3배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제가 놀라기도 전에 또 다른 보조원이 뛰어왔습니다. 4번 시추공 스펙트럼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우리는 급히 이동했습니다. 장비 주변에서는 연구원들이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 박사가 결과지를 확인하더니 낮게 감탄했습니다. 드디어 나왔군요. 엄청난 텅스텐 니켈 대광맥입니다. 기록상 세계 최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매장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추정 매장량은 최소 3억 4천만 톤입니다. 저는 클립보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정도면 한국의 첨단 제조업을 앞으로 50년은 책임질 수 있겠군요. 그는 웃으며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다른 천막으로 이동했고 지구화학 연구원들이 얼음 속 핵심 샘플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샘플을 두드렸습니다. 이곳은 정말 이례적인 곳입니다. 2층은 히토류가 아주 촘촘하거든요. 유로듐,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농도가 미쳤습니다. 제 경력상 이런 곳은 처음 봅니다. 또 다른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중국 내몽골 광산보다 6배 순도가 높습니다. 제가 눈을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6배요? 정말입니까? 아니, 내몽골 광산은 순도가 높기로 유명한 곳 아닙니까? 그런 곳보다도 6배나요? 네. 이곳은 너무나도 극한의 환경 때문에 채굴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 순도도 더욱 높을 수밖에 없죠. 환경이 광물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그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이 소식 들으면 목이 멜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해질 무렵 찾아왔습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 팀이 호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음 들판을 달려 새로 파낸 협곡으로 내려갔습니다. 젊은 카자흐 엔지니어가 열 탐침기를 얼음 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프가 순간적으로 치솟았습니다. 하이드레이트 덩어리입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큰 규모죠? 그는 침을 삼켰습니다. 최소 3천억 입방미터 이상으로 보입니다. 정 박사가 속삭였습니다. 일본 전체 예상량보다 많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에너지 위기를 영원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50년 전의 계약이 5천년, 아니, 국가 미래를 완전히 책임진 거예요. 정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대는 우리의 항공연료, 방위 원자로, 양자칩 공정, 심우주 추진체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기술 발전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인데, 이제 한국은 이러한 막대한 희귀 자원들을 바탕으로 그 격차를 더욱 넓힐 것입니다. 카자흐 기술자들은 다른 의미에서 감탄했습니다. 당신들의 장비는 정말 놀랍습니다. 아마 당신들이 만든 장비가 아니었다면 이곳은 여전히 탐사조차 못한 채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예전 중국 장비로는 이 지역을 제대로 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중국 탐사팀이 예전에 왔는데 그들의 드론은 기온 때문에 배터리가 갈라져 바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웃음을 삼켰지만 정 박사는 대놓고 웃었습니다. 중국 탐사 기술은 시베리아 약한 바람에도 난리입니다. 그런데 영하 40도에서 탐사라니요. 정 박사는 우리 열 드론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드론은 영하 65도에서도 정상 작동합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기술력의 밀도 말이죠. 마치 이 광산과 중국 광산의 밀도 차이처럼 압도적이죠. 그때 카자흐의 지질학자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나라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이 땅은 수십 년간 누구에게도 비밀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대통령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군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50년 전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찬바람이 불던 청와대 회의실, 조롱 기사들, 끝없는 반대, 그리고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지도 위, 이 지점을 조용히 두드리던 박정희 대통령.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정 박사가 물었습니다. 뭐가 틀렸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분을요. 그는 모험을 한 게 아닙니다. 계산을 한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각하가 모험으로 국가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밤이 찾아오자 탐사기지는 얼음 위에서 거대한 도시처럼 빛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전 세계는 충격적인 수치를 보도했습니다. 총합자원 가치는 29조 달러를 넘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세계 자원 패권국이 되었습니다. 자원 한 방울 없는 국가가 새로운 세계 자원 패권국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지휘 텐트에서 정 박사는 수치를 정리한 분석표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굴러가면 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차세대 원자로, 항공우주 연료, 정밀합금, 차세대 반도체, 히토류 공급망까지 모든 핵심 기술의 중심이 됩니다. 중국은 최소 30년 뒤처질 겁니다. 그럼 세계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세계가 우리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국제 정치에서의 영향력도 막강해지겠죠. 밖에서는 오로라가 얼어붙은 사막 위를 스치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50년 전 그 얼어붙은 땅을 비웃었던 제 자신을 떠올리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땅일수록 뜨거운 힘을 품는다.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50년이 지나서야 겨우 말이죠. 세계가 발견 보고서에 충격을 받은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국가안보 건물은 유난히 분주했고 장교들은 복도마다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전략회의실에 들어서자 한 장군이 저를 보며 생전 처음 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장군은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전면 대비훈련을 실행합니다. 제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대비훈련 말입니까? 자원 때문이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연료를 손에 넣었으니까요. 아시잖습니까? 한국은 전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라는 것을 말이죠. 기술 강국이 자원과 연료를 얼마나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이제 우리가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단순히 자원만을 얻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세계 최강의 기술 강국이 얻은 자원은 그 효율 자체가 다르거든요. 주 화면에는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시동을 거는 물류 차량들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해설자는 말했습니다. 이 차량들은 전부 카라자의 연료 기반 초저온 합성 연료를 사용합니다. 저는 화면 속 트럭들이 얼어붙은 도로에서도 부드럽게 가속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엔진음은 더 깊고 안정적이었으며 마치 공기마저 차분하게 식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한편 구석에 있던 엔지니어들은 소비율 데이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속삭였습니다. 효율이 40% 상승했습니다. 엔진 마모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온도 변화에도 연료 안정성이 완벽합니다. 장군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중국은 약한 서리에도 드론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영하 연료로 군 전력을 굴립니다. 비교가 되겠습니까? 방 안에서 웃음이 터졌지만 저는 화면에서 치솟는 수치를 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곧 공군 화면으로 전환되었고 조종사들이 활주로로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료 압력 정상, 온도 이상 없음, 점화 시작. 정비관의 외침과 함께 전투기들이 동시에 엔진을 점화하며 푸른 화염을 뿜어냈습니다. 장군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열 감소 없이 연속 금유가 가능합니다. 즉, 중단 없는 작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작전 지속은 얼마나 가능합니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96시간입니다. 전 영역, 전력 100%.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습니다. 전문가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건 억제 전략 수준을 넘어선 변화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전통적인 에너지 위협의 영향권 밖에 있습니다. 어떤 금수 조치도, 어떤 파이프라인 문제도, 어떤 의존도도 더는 우리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 모두에게 수입 금지 조치를 당하더라도 독립적인 우리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죠. 우리는 다음 테스트 구역으로 이동했고 연구원들은 전력망 안정화를 점검 중이었습니다. 전력망 변동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연료는 원자로의 보조 안정화 시스템과 초고밀도 반도체 냉각 공정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반도체 냉각에도요? 연구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극저온 기반 조절이 가능해지면서 한국은 차세대 칩 경쟁에서 더 큰 격차를 벌릴 겁니다. 장군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 기술국이었는데 이제는 세계 최고 에너지 강국까지 되었군요. 그는 제게 가까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이미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개까지 달아준 셈입니다. 그 시각 해외 방송국들도 긴급 분석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작전 회복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 산업은 향후 10년 동안 최소 10배 성장할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가자 하늘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전투기 편대가 겨울 하늘을 가르며 지나갔고 그 뒤로 남는 항적은 날카롭게 번쩍였습니다. 한 젊은 장교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 카라자의 연료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움직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았던 힘이었죠. 건물 안에서는 거대한 작전 표시판의 불빛이 노란색에서 초록색으로 천천히 변했습니다. 준비 상태 100% 모든 군종, 모든 시스템, 모든 엔진이 완벽히 준비된 순간이었습니다. 장군이 다시 제 옆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한국이 멈추지 않는 심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숨을 들이쉬며 오래전 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생존의 심장이라는 말.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아주 선명했습니다. 그는 땅을 산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사고 시간과 가능성을 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작고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호랑이였고 이제는 분명히 날개까지 달리게 된 무적의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끝난 지 얼마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뭔가 다시 카라자의 개발지로 향해야 할 것 같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본능에 이끌려 다시 그곳으로 향하게 되었죠. 바람은 여전히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풍경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진 땅 같지 않았습니다. 멀리 언덕에는 알록달록한 지붕들이 보였고 새로 지어진 지열주택에서 희미한 증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해서 버려진 땅이었던 그곳에 수많은 인프라가 생기고 마을이 형성되었을까요? 그렇게 의문을 뒤로한 채 차량에서 내리자 어린아이 몇 명이 뛰어오더니 저를 향해 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또렷한 한국어였습니다.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해요? 제가 놀라 묻자 한 여자아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언어는 다리를 만드는 거라고요. 한국이 먼저 건너왔다고요. 정우현 박사가 마을 한가운데서 저를 맞았습니다. 상전벽 해저. 박사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곳엔 학교도 병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근처의 현대식 3층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이제는 신생아 진료, AI 응급처치, 부산과 연결된 원격 진단까지 가능합니다. 카자흐는 우리의 형제이므로 한국이 이곳에 기적을 가져다 준 거죠.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새로 포장된 길이 집집마다 연결되어 있었고 태양광 가로등이 눈길 위에 따뜻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광장 위에는 이렇게 적힌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정을 재는 기준은 크기가 아니라 지키는 마음이다. 그때 중년 남성이 다가와 모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안 백자토프입니다. 작년에 잠시 뵌 적 있지요. 저는 그를 기억했습니다. 하이드레이트 지층을 안내해주던 그 지질학자였습니다. 그는 학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자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봐주셨죠. 우리가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시 흔들렸고 그는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중국이 보복했을 때 우리는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그때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필요한 건 모두 얻으셨으니까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형제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이요. 아이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중국이라는 악의 무리를 향해 맞서 싸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작은 언덕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안이 말했습니다. 사실 이곳에도 사람이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사람들이 동사하면서 결국 버려진 땅이 되었던 거죠. 그는 새로 지어진 열공급 시설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겨울은 그냥 겨울일 뿐입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한국이 지어준 열공급 인프라 덕분이죠. 잠시 뒤 한 할머니가 알록달록한 쇼를 두르고 다가왔습니다.
우리 손주는 이제 로봇공학을 배워요. 한국이 지어준 학교에서 말이죠. 언젠가 서울에서 일하고 싶대요.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이런 미래는 없었을 겁니다. 정우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여기 들어간 자금 대부분이 카라자의 수익 배분 기금입니다. 한국은 이 이익이 먼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럴 의무는 없었지만 형제를 위해 기꺼이 이익을 배분해 준 거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이었습니다. 함께 커야 진짜 발전이라고요. 아이야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말이 있지요?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함께한 시간이 만드는 마음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카자흐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한국의 정을 갚을 겁니다. 우리가 눈길을 걸어가자 저는 이곳 사람들의 얼굴에서 전해본 적 없는 빛을 보았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작고 조용하지만 확실한 희망이었죠. 젊은 기술자들은 드론을 정비하고 있었고 농부들은 온도 센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태블릿으로 한글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는 한국 덕분에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산 한 사람의 선택에서 비롯되다니 정우현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얼음만 보던 곳에서 50년 뒤 봄을 보신 겁니다. 아이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당신들의 대통령은 이 땅에 운명이 있다고 믿었던 겁니까? 저는 길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네. 온 세상이 비웃던 순간에도 그 믿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비웃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마을 중심에 세워진 작은 기념비 앞에 섰습니다. 기념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 아래 봄이 숨어 있음을 본 사람에게. 저는 손끝으로 글자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안이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가족이 그의 이름을 압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죠.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그의 이야기를 배웁니다. 카자흐 역대 대통령보다도 더 먼저 배우죠.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꿨습니다. 아이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의 미래도 바꿨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선물은 떠난 뒤에도 계속 열매를 맺는 법이지요. 해가 지며 얼어붙은 평야가 황금빛으로 변했습니다.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와 저녁 햇살이 어우러져 이곳이 한때 절망의 땅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별빛 아래에서 제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얼어붙은 땅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녹여냈구나. 정우현 박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해안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이익, 모든 발전 그 시작은 모두 그분의 선택이었습니다. 아이안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자흐는 한국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어준 그분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려올 때까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때 가치 없는 얼음 덩어리라 조롱받던 이 땅은 이제 사람과 미래와 희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터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반세기를 넘어 피어난 박정희 대통령의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